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평론가님 오늘 네. 아침에 네네. 추운 거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가을 옷이 아니라 겨울 옷을 다들 꺼내 입으셨더라고요. 네. 가을이 실종됐습니다. 아직은 가을을 좀 느끼고 싶은데 벌써 겨울이 된 것 같아요. 평론가님 저도 네. 오늘 패딩 꺼내 입었어요. 그러시죠? 네, 정말 추운데 이런 추운 날씨에 좀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만한 그런 소식들로 꽉꽉 채워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소식들 전해질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새 대법원장 조희대 지명, 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곽 드러나는 이준석 신당, 영남서 붙을 생각, 정치 주도권 빼앗긴 민주당, 탄핵 카드로 판 흔들기까지. 이거 과연 따뜻한 소식인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소식들이면은 분명합니다. 평론가님과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새 대법원장 조희대 지명, 사법신뢰 회복 적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을 했는데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어깨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네, 한 차례 고사하셨었는데 이번에 수락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주임책을 맡기에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법부 신뢰가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혹시 우산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수 색채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무기를 다 못 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혹시 없으신지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이제 면담하러 가시는데 어떤 이야기 좀 나누실 예정이신지요? 가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임명 소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세 가지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국가와 국민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 사실 좀 저한테는 울림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사법부의 혼란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그 판사들이 어떤 때는 어디 무엇인가에 치우쳐 있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어떤 정파의 이익에 치우친 모습, 어떤 정당에 치우친 모습, 혹은 이념이나 혹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치우친 모습이 보였다.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국가와 국민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로 임한다면 치우칠 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말씀이 사실상 법관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돌이켜보는 그런 그 경계라는 경계심이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무효정법입니다. 사실 그 이 불교시더라고요. 그 종교가. 네. 근데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무효정법이 그러니까 법이 정해진 법에 치우치지 않고 그 법이 없는 것이 참다운 법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 역시 아까와 좀 비슷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건 이 법이 옳다 저 법이 옳다고 하면서 좌나 우 치우치는 어떤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치우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옹당한 어떤 법의 길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6년 임기인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년이 있잖아요. 법관 정년이. 그래서 70입니다. 그러니까 그 70입니다. 이 대법원장이 70이면은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3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밖에 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겠다. 네. 이 세 가지가 저는 혹시 이 조이대 이 후보자의 지금까지 올곧게 살아왔던 어떤 그 법관으로서의 태도의 한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명망과 그런 신명이 두터운 분이시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낯서실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 프로필이 언론에 나오긴 했어요. 대법관을 6년 동안 그렇죠. 하셨거든요. 2014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그때 청문회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도 한 번 이렇게 어떻게 어떤 법관인가를 언론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글자로 다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런 이 법조계 분들도 딱 두 글자 선비다. 선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대법관 하신 분들이 대법원에서 나오셨을 때 되게 변호사 생활을 하거나 혹은 어떤 그런 그 로펌에 고문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이 기업체에 고문을 하거나 자문 역할을 맡거나 이렇게 이권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을 그만둔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그렇죠. 또 봉직을 했습니다. 이건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이지 내가 어떤 이권을 취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후일담이 들려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또 하나 눈길을 끕니다. 당시에 2020년도에 퇴임을 하는데 당시 코로나19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법관으로서 이제 퇴임을 하는 퇴임식이 또 어느 정도 좀 성대하게 그렇죠. 치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 하지 마라. 이거 코로나19이기도 하거니와 내가 퇴임식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그것도 물렸고 또 법관 생활을 하면서의 어떤 일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 볼 때 배석 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배석 판사들하고도 사실은 그런 식사 자리를 잘 갖지 않았다. 배석 판사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 예를 들어서 식사 자리 자체가 또 이런 이야기 또 하나 케이크 일화가 또 있더라고요. 네.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제 교수로 갔는데 네네. 사법연수원에 왔던 그런 지금 예비 법관들이 케이크를 선물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건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집에 갖고 가셔라 했더니 절대 선물로서 가져갈 수가 없다. 여기서 함께 나눠 먹자 하고 그것을 나눠 먹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들을 보면 어쨌든 참 소박하게 한 법관으로서의 꼭 법관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1957년생이셔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네. 규정상 이제 임기는 원래 대법원장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임기보다 정년이
먼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임기는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2년을 지금 포기를 했을까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사법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집니다.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총 책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실 이건 우리나라 정치사에 좀 암울한 면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행위, 그러니까 정치 행위에 대해서 재단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으로라도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신이 임기 끝난 다음에도 최소 1, 2년은 있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 훨씬 더 보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년인데 지금 임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 5년이 다 끝난 다음에 2년 정도, 1년 한 수개월 정도를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계속 할 수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한다면 6년을 다 채우는 그런 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계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첫 번째 드는 어떤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한번 이 거부,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으로서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다시 부결을 시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법원이 지금 공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인사입니다.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 인사가 2월달에 있는데 네. 2월달에 있는 인사를 만약에 지금 빨리 보통 그 청문회까지 약 한 20일 정도, 빠르면 20일, 늦으면 30일 걸리는데 빨리 해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인사도 지금 신임 대법원장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미 2014년도에 한번 대법관 청문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때 지금의 민주당이 완전히 정말 칭찬 일색이었어요. 거의 뭐 아무리 반대가 적더라도 이렇게 반대가 적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반대가 고작 4명에 불과했어요. 네.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네. 했어요. 당시 민주당의 표현을 보면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까지 흥결이 없는 걸 보니까 법관으로서 사시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거의 극찬이었지요.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통은 병역 기피라든지 탈세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하나라도 있는데 그 한 가지도 없었더라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또다시 이것을 부결시킬 명분이 좀 없다. 희박하다. 차라리 떳떳하게 4년 딱 하고 물러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새롭게 다음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또 이렇게까지 흥결이 없다라고 민주당이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후보자이니만큼 민주당이 지금 반대할 명분이 적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도 윤 대통령이 2년을 포기하더라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내정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사법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뭐 블랙리스트 수사도 있고요. 이런 점들, 여러 가지 면들이 뭐 대선 이런 부분만 아니라 사법 권력의 어떤 변동 리스크가 있음에도 조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유 이외에도 지금 사법부가 사실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러니까 상권의 하나의 큰 지금 이 축이거든요. 그렇죠. 이 축이 사실상 비판을 받고 대법원장 수장이 비판을 받고 또 아마도 뭐 수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지금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동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 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형사사건 하나만 갖고도 막 한 몇 년씩 지연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법 판사라든지 혹은 또는 고법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부당했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덕망이 난 어떤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빨리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는 어떤 상황들도 계속 이어졌고요. 네. 이 사법부를 빨리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도 아마도 조희대 후보자를 지금 선택하게 된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을 보면요,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이 정도 인물이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미담으로 들리는 이 법조계가 좀 그렇네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계셨던 분들이 변호사로 저는 간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을까?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있으면 정말 전관의 최고의 어떤 예우를 할 수 있는 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법원은 사실 명예잖아요. 법관으로서 최고의 정말 명예죠. 최고의 명예를 했다면 그 명예를 온전히 간직하는 것이 저는 더 윤리적인 그런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기억하시죠? 뭐 편의점에서 막 뭐 일을 하시는 그런 옛날 그 전 대법원 대법관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지금 이번에 성대 지금 그 석좌 교수로 있었다는 것 이 자체가 미담이 되는 어떤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고액의 어떤 그런 그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도 아니고 네. 또 고액의 정말 그 이 자문료를 받는 고문도 아니고 이렇게 교수로 있었던 분이니만큼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대법원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자신감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 법원 내에서도 이 조 후보자님은 대표적인 학구파로 뽑히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많이 또 이 선례를 많이 남겨주셨다라고 합니다.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위법 수사를 통제한다든지 또는 절차적 정의 실현 면에서 이 판례를 굉장히 많이 남겼고 또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죠. 네. 대법관 시절에는 소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소수 의견들을 이렇게 지켜보더라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한 가지 맥은 뭐냐면 인권. 즉, 이 사람의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떤 지금 그 이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또 환경법 판례를 새롭게 제작했고 민사 집행법 교재를 수정 보완하는 등 법 이론으로서도 후학들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기여했다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이라는 자리도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면 중요한 판결들, 정말 나라의 큰 축을 정하는 그런 판결들을 내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 엄격한 원칙주의, 미스터 소수의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조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조 후보자가 내린 판결들, 그 내용들 좀 한번 짚어보죠, 변호사님. 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 아실 겁니다. 삼성의 승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때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아니 이분은 보수 성향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이 판결만 보더라도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 판결이고요. 또 대법관 취임 이후에 소수 의견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처벌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소수 의견을 냈고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 있습니다. 100년 전쟁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라는 반대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유명한 어떤 사건의 소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최서원 씨 측에 그 삼성이 준 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아예 그 최서원 씨 쪽에 또
정윤아 씨 쪽에 준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요. 그리고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그래서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내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무죄나 혹은 또 유죄의 어떤 그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땅콩 회항 있지 않습니까? 땅콩 회항의 조현하 전무 사건에서는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 통과하는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 경북 출신의 대법원장이 선출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떤 정치권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뭐 지금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TK를 지금 본거지로 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뭐 TK 출신의 그런 그 대법원장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지금 그 횟수가 37년이나 됐어요. 김영철 경북 성주 출신의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87년 체제잖아요. 지금은 헌법이 87년 체제의 첫 번째 대법원장이었고요. 그 이후는 뭐 굉장히 여러 그 지역에서 많이 골고루 지금 됐습니다. 뭐 진주, 통영, 부여, 고령, 해남, 강릉, 보성, 밀양, 부산까지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뭐 대법원장을 지금 뭐 계속 임명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그런 이 편중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경주 출신이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후보자가 경주 출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지역적인 어떤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무게에 맞게 정말 옳은 그런 판단들 많이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국민들과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법률이슈 토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윤곽 드러나는 이준석 신당 영남서 붙을 생각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연일 자신의 행보에 대해 조금씩 뭔가 여지를 좀 흘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대구 출마 그리고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 하면 사실 노원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영남으로 넘어가 있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원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최근까지도 했어요. 아니 내가 노원에서 3번이나 했고 그렇죠. 또 노원에 내 근거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노원에서 난 노원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구에서, 네, 그렇죠. 칠곡에서 그렇죠. 난 수도권이 중요하다. 또 노원에서 3번이나 나왔다. 이런 얘기를 대구에서 계속했거든요. 지금 사실 자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고향 그러니까 조상의 선조의 고향이 칠곡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대구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왜 대구가 유명한 축제가 아십니까? 치킨 맥주, 치즈 맥주도 치맥입니다만 치킨 맥주. 치킨 맥주 치맥 축제에 또 굳이 가서 홍준표 시장이랑 함께 맥주를 마셨죠. 마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만큼 다른 지역의 축제는 제가 사진 찍힌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의 치맥 축제의 시장과 함께 사진이 찍힌 거 보면 대구의 마음이 가 있구나라는 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에 나와서 박지원 장관이 함께 패널로 나왔나 봐요. 네. 박지원 박지원 의원이 계속 물어보는 것에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영남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지금 마음이 가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를테면 영남권에 있는 특히나 이제 대구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정치를 해서 되나 싶다라는 어떤 표현, 저렇게 편하게 정치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보수 정당의 정상화,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혹시나 이 대구 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정당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남 신당을 창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요. 이준석 신당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주도해서 어떤 신당이 창당이 되게 됐을 때 내년 4월 총선에서 이제 기호 3번 받는다면 꽤 파급력,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뭐 기호 3번을 가지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좀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현재 있는 선거법으로 만약에 그대로 선거에 내일 투표를 할 때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면 위성 정당이 가능한, 네. 위성 비례 정당이 가능한 지금 비례대표제예요, 현재가. 네. 근데 아마 선거법을 고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이라고 그렇죠.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 정당별로 위성 정당, 그러니까 나는 보수이지만 그러나 내가 비례 대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만이 아니라 비례를 지금 노리고 만약에 계속 이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신당 준비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일단 결국 중요한 거는 평론가님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 모아야 되고 구심점이 돼야 되고 네. 뭔가 누군가를 포섭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실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함께 할까 신당 창당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아까 좀 전에 질문해 주신 질문과 이게 일맥상통한데 네. 기호 3번을 가지려면 현역 의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현역 의원을 많이 지금 세력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영남도 가능하다, 뭐도 가능하다 하고 이야기를 아주 단언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간보기를 할까요, 아니면 씨를 뿌린다고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현역 의원들이 뛰쳐나와라, 우리와 함께하자, 빅텐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것도 현 시점까지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지금 뛰쳐나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대구를 기반으로 만약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지금 원내 자기 세력의 진출을 원하고 있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간접적으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두 분의 관계 이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맥 축제에서 같이 맥주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또 SNS 상에서 늘 설전을 벌이시는 또 두 분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의 그 뉴스도 네. 사실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쭉 보면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지금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거리를 또 확 둬버리더라고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서 본인은 그러니까 당을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사실 왔다 그렇죠. 갔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렇긴 하죠. 그렇지. 무소속으로 무소속. 한번 출마를 무소속 했어요. 출마는 있었네요. 예, 그렇네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죠. 어쨌든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 지금 홍준표 시장은 아마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제가 이 말씀 미리 이제 드리는데 네. 신당의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이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네. 5% 이상의 유의미한 그런 주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주자가 없는 신당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합해서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은 되게 실패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성공한 제3당들을 제가 하나씩 네. 말씀드리면 알려주세요. 첫 번째가 김종필 자유선진당 제3당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지역적인 것, 그러니까 충청도에 텃밭을 둔 지역 정당으로서, 두 번째는 김종필이라는 정치인이 언제나 약 한 10%에서 20% 내외, 그러니까 10%에서 15% 많게는 고정적인 이런 지지층이 고정 있었죠. 지지층, 그렇죠. 고정 지지율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인재 의원도 역시 제3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인재라는 계속 차기 대권 후보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되어왔던 정치인이 있었고, 그렇죠. 또 지금 정주영
정주영 통일한국당 정주영 그 회장도 당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직접 당을 만들고 또 한 가지가 자신의 지지율,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지지율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거든요. 이런 어떤 어느 정도의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있는 주자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들어가기가 곤란해요. 그렇네요. 그것도 또 거꾸로예요. 그렇네요. 거꾸로네요. 그럼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적정한 어떤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자기한테 손을 내밀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끌어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반비례의 관계예요. 이건 네. 비례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쨌든 대구에 어느 정도의 자신이 미는 사람들이 이번에 입성을 해야만이 자기가 나중에 그 2027년도에 대선에 나왔을 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현역 의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파날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대차대조표를 굴려야 됩니다. 원래 이 정치공학적인 이 계산기가 복잡하고 복잡하죠. 계산이 똑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예, 예.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신당을, 그런 정도 느낌의 신당, 그리고 그런 컨셉의 신당을 이제 이전 대표가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안철수 의원 성공했습니다. 35석을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제3당으로서 35석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쭉 이 제3당의 정치사를 보면.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 두 가지 세력이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네. 한 가지 세력은 원래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런 토호 정치 세력. 네. 그러니까 권노박 전 고문이라든지 하나갑이라든지 혹은 그 동교동계의 원래 가신 그룹. 그러니까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뿌리 깊게 했던 그런 정치인들과 안철수라는,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 출신이죠. 부산 출신인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차기 대권 후보, 이 두 그룹이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호남에서 확 땡겨올 수가 있거든요. 이 지지율을. 그렇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호남이 비토를 하고 있었어요. 즉 문재인 대표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이나 혹은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했는데 당시에 호남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쫙 번지면서 당시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당대표의 민주당을 비토하는 그런 호남의 정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시너지를 발휘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쪽을 보시죠. 지금 이 영남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호남이 문재인 당대표를 비토할 정도로 지금의 영남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고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그런 영남 토호 세력이, 영남에 원래 뿌리를 둔 그런 정치 세력이 존재하느냐?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안철수 의원처럼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5석을 갖고 가는 국민의당의 파괴력은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거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어느 쪽이든 너무 극단적인 쪽 아니면 본인은 다 손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침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면서 혹시 친당을 이전 대표가 창당을 하면 이 비명계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나,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들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명계는 우리가 비명 그래갖고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보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이 안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떤 정파들이 있어요. 옛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룹이 있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렇죠. 그룹이 있고, 또 뭐 이 586이라는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단합해서 모두 다 한쪽으로 갈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에 변수가 하나 또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네. 만나서 끌어안았습니다. 네. 해석이 굉장히 컸어요. 네. 신당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 중에서 오늘 기사가 이거예요. 비명계 중에서 조국 따라갈 사람이 누굴까? 그다음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사람이 누굴까? 혹시나 국민의힘에 합류할 사람은 또 누굴까? 남을 사람은 또 누굴까? 남을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비명이 하나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정치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예측을 이걸 어떻게 하시면서 평론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신기할 따름인데 평론가님 이것도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신당 창당을 이 전 대표가 이게 아래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까요? 결국 표가 갈린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요. 하나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전략기획위원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지금 이끄는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이 보고서의 내용이 뜻밖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될 때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의 TK는 지금 한 20% 정도가 어찌됐든 민주당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 이준석 신당 쪽으로 지지하더라. 그러니까 이 원래 TK 쪽의 어떤 민심이 민주당 쪽을 갉아먹는 어떤 그런 표를 계산을 한다면 우리한테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런 보고서를 지금 네. 당 내부에 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석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도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사실 평론가님 네. 이 전 대표가 처음 정치권 발 들일 때 붙었던 수식어가 있죠. 바로 박근혜 퀴즈였어요. 사실 그렇죠. 옛날 이야기지만 그럼요. 원래 예, 박근혜 예, 퀴즈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대구예요.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붙받치면서 친박계랑도 손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다 손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건 이 부분도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거예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친박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계가 있으려면 세력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후보자 한두 명을 갖고 친박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신당의 규모, 세력화를 이야기하니까. 근데 지금 친박계라는 그런 어떤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써 2번씩이나 윤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미 발언을 했어요. 나를 팔고 나오는 어떤 정치인들은 지금 나와 이야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박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고 현재 나온다고 아예 못을 박은 지금 정치인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네. 그다음에 못을 박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최경환 전 부총리, 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움직임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고 그래서 친박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파괴력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 정치는 평론가는 현실적으로 자금 필요하고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전 대표 신당 대신 무소속 연대 이 정도를 꾸리진 않을까 또 이런 추측도 나오네요. 저는 여기에 한 표. 평론가님 여기에 겁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한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왜 다른 그렇게 거. 생각하셨어요? 첫 번째는 세력화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비명계에서 다 못 뛰어들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들, 지금이 만약에 강서구 보궐선거의 흐름이 계속, 그러니까 패배한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강서구 보궐선거 사람들 입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르게 국민의힘이 이 아젠다를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반대세. 아니야, 나는 찬성 있어.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묻어가면서 여론조사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흐름이 딱 멈춰졌어요. 이 추락이.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좀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런 신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어떤 세력화보다는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 그러니까 돈과
후보와 그러니까 대선 후보와 그다음에 세력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신당보다는 무소속 연대 각자 도생으로 당선된 다음에 다시 뭉치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치공학적인 계산기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전국 흘러가게 될지 생생법률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트 그 세 번째 주제 함께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전국 주도권 빼앗긴 민주당 탄핵 카드로 반 흔들기입니다. 뭐 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 이런 좀 여권발 이슈가 굉장히 전국을 흔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서 너무 무기력해진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 한 달이란 시간 동안에서는 민주당 내부가 좀 잠잠했던 것 같긴 해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생겨난 신당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1950년대부터 따지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면 이 당은 정말 뿌리 깊은 어떤 정당인데 이렇게 뿌리가 깊다는 건 언제나 정책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집권을 한 번도 못한 야당 생활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집권도 벌써 15년을 했습니다. 그렇죠. 87년 체제 이후에. 그러면 집권을 한 그런 그 저력 있는 정당이라면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위원회도 있고 또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늘 준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에서 정책이 나왔을 때 이쪽에서 정책으로 사실은 자기의 전쟁터를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처음에 김포 서울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상하다. 왜 무엇인가 움직임이 안 보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예 거기에 대한 어떤 공방도 벌이지 않았고 또 새롭게 되받아쳐서 무엇인가를 흐름을 자기네들이 가져가지도 못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끝내 3% 경제성장률이라는 모호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호한 정책을 좀 내놨거든요. 그건 여당이 내놓을 정책이지 야당이 내놓을 정책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이 당이 준비가 왜 안 돼 있을까라는 전 퀘스천 마크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민생, 경제, 정책과 인적 쇄신 혁신의 속도를 내기로 이제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경쟁력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젠다 설정을 잘못한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3%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엔 경제 정책은요, 집권당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집권당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행정부가 관할하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네. 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이 있어요, 아예.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이걸 반영해야 되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예산을 반영하려면 타협, 협상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3%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이 저 국민의힘의 정책들과 한번 비교해 보죠. 3% 경제 성장률이 만약 달성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다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도 잘 살고 노동자도 잘 살고. 그런데 이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와닿잖아요. 표로 등가성이 되지 않아요. 네. 이를테면 김포 서울 편입만 따지면 김포 시민들이 찬성을 하면 그들은 표로 적극적인 어떤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표로 심판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이 있다고 쳐봐요. 서울 시민이 그거 별론데? 아니 나는 여론조사 왔을 때 그건 나는 반대야. 하지만 이 상황이지. 내가 이거 계속해? 나는 반대해서 표를 던질 거야. 적극적으로 표행위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김포 시민들이나 안양, 과천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표로 대치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한시적 공매도 중단, 1,400만이라고 하는 개미군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십만이라도 이건 내가 계속 찬성을 해야 돼. 이 지금 정당을 지지해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들이 있지만 공매도 중단을 내가 다시 공매도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네. 이 지금 국민의힘을 심판할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금 대결을 벌일 때는 이게 표로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띄워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네. 3% 같은 모호한 아. 지금 포괄적인 지금 아젠다를 내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존재감을 좀 발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탄핵을 지금 그 본회의에 올렸고 여기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또 국민의힘이 아주 묘수를 던졌어요. 뭐냐면 원래 어저께 내놓은 안들이 지금 방송법과 방송법 개정안 그다음에 지금 탄핵안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있었거든요. 또 노란봉투법안 이게 맞물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갑작스럽게 안 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거든요. 노란봉투법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 딱 그 다음 날은 본회의에 회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에서 72시간 내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회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바람에 어저께 그냥 본회의가 열려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탄핵안은 24시간이 안 됐잖아요. 어저께 본회의가 딱 열렸고 하다 보니까 상정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묘수를 두면서 탄핵안을 지금 지연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우려 섞인 시선들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설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동관 지금 그 방통위원장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3개월 된 사람한테 지금 직무와 관련돼서 위헌적이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탄핵의 어떤 사유, 그러니까 파면을 시키는 건데 그렇죠. 탄핵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역풍이 불 것이다. 라고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죠. 그렇죠. 결국 총선 5개월 앞두고 어느 정도 정세를 좀 뒤집고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 이런 탄핵 카드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관 탄핵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권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세를 뒤집는 것도 뒤집는 거지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하면 약 한 100여일 이상 직무를 손을 놔야 돼요.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달라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때 이렇게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차관이 일을 다 대행할 수가 있는데 방통위는 합의제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안건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한 명만 있어요. 방통위원이 원래 4명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네. 돼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네. 실제 의총에서는 아예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의총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탄핵하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온건파들이 설득을 해낸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탄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 선거에 나오게 됐을 때 출마했을 때 코스프레, 즉 피해자 코스프레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띄워주게 된다.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이슈를 만들어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다. 그러므로 한동훈 장관 괘씸하더라도 절대 탄핵을 해서 안 된다. 이 목소리가 지금 강경파를 설득을 해낸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도 궁금한데요. 총선을 앞두고 결국 여야 주도권 싸움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뭐 인재 영입부터 해가지고 결국 사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평론가님 어느 정도 이슈화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두가게 비율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두가게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있던 만두가게인데 누가 더 새로운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내놓느냐. 그냥 기존의 고기만두, 김치만두가 아니라 생갈비 만두 뭐 해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신상품을 내놔야 되고 또 인테리어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또 지금 주방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혁신이거든요. 네. 이 만두 가게 내가 알았던 만두 가게가 아니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해요. 선점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바꾸느냐.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해요. 선거를 앞두고 바꾸는데 이쪽이 먼저 선점을 해서 지금 이쪽이 이 가게 바뀌고 있다라는 언론들의 어떤 눈길이 가게 되면 두 번째 후발주자는 못 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건 조금 늦었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혁신하겠다, 혁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놔야 된다는 거죠. 뭔가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표출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단순히 사람만 바뀐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탄핵하는 이슈머리보다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정책으로 좀 겨루는 모습 보고 싶다는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공론의 장으로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될지라고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게 사실은 총선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생생법률쇼에서도 이런 여야 앞으로 전국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방송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